아성병원 응급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연쇄 추돌 사고로 밀려든 환자들의 신음과 비명, 다급한 의료진의 발걸음, 소의 바퀴 구르는 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소음의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었다. 매캐한 피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공기 중에 무겁게 가라앉아 이곳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임을 실감하게 했다. 베테랑 간호사들조차 창백해진 얼굴로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젊은 인턴들은 눈앞의 아비규환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선배 의사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로 차윤서가 들어섰다. 5년 만에 다시 밟는 아성병원의 복도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회도 드러나지 않았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술복 위에 걸친 하얀 가운은 지극히 평범해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달랐다.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깊은 그 눈은 응급실 전체 상황을 단 몇 초 만에 스캔하고 분석해냈다. 마치 숙련된 지휘관이 전장을 훑어보듯 그녀의 시선은 가장 위급한 곳을 향해 정확히 움직였다. 대동맥 박리 환자입니다. 혈압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절박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응급의학과 과장이 달려갔지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굳어졌다. 스탠퍼드 A형 급성 대동맥 박리. 수술 성공률이 극히 희박한 외과 의사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진단이었다. 더군다나 환자는 이미 쇼크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다. 과장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지금 흉부외과 에이스들은 모두 다른 수술에 들어가 있었다. 바로 그때 차윤서가 환자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차트를 가로채듯 훑어보며 환자의 동공과 활력 징후를 빠르게 확인했다. 그녀의 손길은 망설임이 없었고 행동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수술실 준비해. 지금 바로 내가 집도하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과 무게감은 주변의 소음을 단숨에 압도했다. 응급의학과 과장이 황당하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당신 누구요? 이 수술은 흉부외과 강 교수님조차 성공을 장담 못하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서의 차가운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오늘부로 흉부외과에 발령받은 차윤서입니다. 지금 논쟁할 시간 없습니다. 1분 1초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수술실 준비하라고 했을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었다. 오직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절대적인 사명감과 자신의 실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 서늘하면서도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려 과장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간호사에게 소리쳤다. 빨리빨리 수술실 준비해. 수술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수술. 차윤서의 등장 자체가 병원 내에서는 이미 큰 화제였지만 복귀 첫날부터 가장 어려운 수술을 집도하겠다고 나선 것은 무모함을 넘어선 오만으로 비치기도 했다. 수술실에 함께 들어온 스태프들은 반신반의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과연 5년의 공백을 가진 의사가, 그것도 여자 의사가 이 엄청난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초리들이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메스를 든 순간 차윤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의심이 차단된 채 오직 그녀와 환자만이 존재하는 공간이 펼쳐졌다. 그녀의 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다. 찢어진 대동맥을 확인하고 혈관을 재건하는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교하면서도 예술가처럼 유려했다. 복잡하게 얽힌 혈관과 조직들 사이를 헤쳐나가는 모습은 마치 신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는 듯 보였다.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하던 어시스트 의사와 간호사들의 눈이 점점 경이로움으로 물들어갔다. 석션, 맷수츠, 포셉. 간결한 지시가 수술실을 울렸다. 그녀의 예측은 단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고 그녀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했다. 위기의 순간마다 그녀는 오히려 더 침착해졌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그것은 단순히 의학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천재의 영역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길고 긴 사투 끝에 마침내 마지막 봉합이 끝났다. 삐삐삐. 환자의 바이탈을 알리는 모니터의 규칙적인 신호음이 수술실 가득 평온하게 울려 퍼졌다. 성공이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차윤서가 걸어 나오자 밖에서 기다리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과 마스크 자국이 선명한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술 끝났습니다. 담담한 한마디에 주변에서 억눌린 탄성과 안도의 한숨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천재 의사의 귀환. 그 소문은 삽시간에 병원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처럼 그녀의 존재는 아성병원의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아성병원 최상층에 위치한 병원장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곳은 이 병원의 절대 권력자인 강태준의 공간이었다. 최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책상과 가죽 의자 벽에 걸린 추상화까지 모든 것이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빈틈없이 정제되어 있었다. 그는 방금 올라온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흉부외과 신임 의사 차윤서 급성 대동맥 박리 수술 성공.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 적힌 이름 위에서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차윤서,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다. 5년 전 그녀는 아성병원에서 가장 촉망받는 인턴이었다.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과 열정을 가졌던 여자. 그리고 한때 그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여자. 하지만 그의 야망은 그녀와의 사랑보다 더 컸다. 아성그룹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 그는 그녀를 버리는 선택을 했다. 매몰차게 그리고 완벽하게. 그 후 그녀는 병원에서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다시 돌아온 것일까? 그것도 자신의 왕국인 아성병원으로 들어오라고 해. 비서를 향한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가웠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차윤서가 들어섰다. 5년 만의 재회. 시간은 그녀에게서 풋풋함을 앗아간 대신 깊이와 단단함을 새겨놓았다. 그녀는 태준의 책상 앞에 멈춰 서서 조금도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상처받은 여자의 것이 아니었다.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유능한 외과 의사의 눈빛이었다. 앉지. 강태준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명령에 가까운 말투였다. 윤서는 말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복귀 첫날부터 대단한 실력 발휘를 했더군. 병원의 명예를 높여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칭찬이라기보다는 상급자가 부하 직원을 평가하는 듯한 건조한 말투였다. 그는 그녀의 반응을 살피려는 듯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꿰뚫어 보았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환자를 살리는 것이 의사의 본분이니까요. 윤서의 대답 또한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단단한 방어막 앞에서 태준은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언제나 모든 것을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차윤서는 그의 통제 밖에 있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것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아성병원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곳이다. 개인의 영웅적인 행동보다는 정해진 절차와 규칙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앞으로는 독단적인 행동을 삼가도록. 그는 그녀의 공적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권위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려 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내 영역에 들어왔으니 내 규칙을 따르라는 무언의 압박. 과거의 그녀였다면 그 위압감에 짓눌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윤서는 달랐다. 그녀는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비웃음처럼 보이기도 하고 연민처럼 보이기도 하는 미묘한 미소였다. 규칙과 절차도 결국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 그 시스템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저는 몇 번이고 그 시스템을 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병원장님. 그녀는 병원장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우리 사이에는 이제 공적인 관계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선언과도 같았다. 그 순간 강태준의 서늘한 눈동자 안에서 분노의 불꽃이 스치듯 타올랐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대화는 비서의 인터폰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망설임 없이 돌아섰다. 그녀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태준은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을 책상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그는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그의 발 아래에서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둡고 복잡했다. 차윤서, 그녀의 귀환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녀는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든 그것은 분명 자신을 향하고 있을 터였다. 병원을 나서는 윤서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가벼웠다. 강태준과의 재회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내면의 파동을 일으켰다. 그의 냉혹한 눈빛과 오만한 말투는 5년 전의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녀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 과거의 아픔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절대적인 존재. 그녀의 발걸음이 병원 근처의 작은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엄마 문이 열리자마자 작은 아이가 달려와 그녀의 다리에 매달렸다. 민준아. 윤서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다. 아이의 뺨에 뺨을 비비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아이에게서는 따뜻한 햇살과 달콤한 과자 냄새가 났다. 병원의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락한 향기였다. 아이는 엄마의 목을 꼭 끌어안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종알종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서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5살 배기 민준이는 강태준을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오똑한 콧날,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까지. 아이를 볼 때마다 그녀는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와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동시에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맞서 싸울 용기를 주는 존재였다. 그 누구도, 심지어 아이의 친부인 강태준조차도 이 아이의 존재를 알아서는 안 됐다. 그것이 그녀가 5년 동안 지켜온 가장 중요한 비밀이었다. 집에 도착해 아이를 씻기고 저녁을 먹인 후 윤서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새근새근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든 모습은 천사와도 같았다. 그녀는 아들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아가저, 엄마가 꼭 지켜줄게. 아무도 널 아프게 하지 못하도록 엄마가 더 강해질게. 그녀의 눈빛은 아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동시에 세상을 향한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아성병원이라는 거대한 성체, 그리고 그 성의 제왕인 강태준. 그들과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피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과거의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윤서의 복귀가 일으킨 파장은 예상보다 깊고 넓었다.
그녀의 첫 수술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 아성병원 내부에 잠들어 있던 여러 감정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누군가는 그녀의 천재성에 경외감을 표했고, 다른 누군가는 그녀의 등장을 위협으로 여기며 날카로운 질투의 칼날을 갈았다. 교수들 사이에서는 그녀가 5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추측이 무성했고, 젊은 레지던트들 사이에서는 그녀가 전설 속 인물처럼 회자되었다. 하지만 정작 소문의 중심에 있는 윤서는 모든 소란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했다. 회진을 돌고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일상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규칙적인 톱니바퀴처럼 돌아갔다. 불필요한 대화는 줄였고 동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는 무심한 표정으로 일관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오만함으로 비치기도 했지만 사실 그것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갑옷이었다. 이 거대한 병원 안에서 살아남고 궁극적으로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섣불리 감정을 드러내거나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새로운 환자가 배정되었다. 확장성 심근병증 말기로 심장이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젊은 여성 환자였다. 환자의 이름은 이수진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그녀의 곁을 지키는 것은 연로한 어머니뿐이었다. 윤서는 환자의 차트를 꼼꼼히 검토했다. 모든 데이터가 심장이식의 시급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루빨리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이식 대기자로 등록하고 병원 내에서도 우선순위를 확보해야만 했다. 그녀는 즉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장기이식센터로 향했다. 아성병원 장기이식센터는 병원 내에서도 핵심적인 부서 중 하나였고 센터장인 김진욱 교수는 강태준 병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는 실력보다는 정치적인 수완과 인맥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윤서는 그의 사무실 문을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기름기가 흐르는 듯 매끄러웠다. 김진욱은 인상 좋은 미소를 지으며 윤서를 맞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마치 상대를 샅샅이 훑어 가치를 매기는 듯한 계산적인 눈빛이었다. 윤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이수진 환자 관련해서 상의드릴 것이 있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상태가 매우 위중하여 이식대기자 우선순위 배정이 시급합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와 환자의 데이터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김진욱은 서류를 건성으로 훑어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난처하다는 듯 입을 열었다. 아, 차 교수, 그 환자 건은 나도 잘 알고 있어. 안타깝지만 지금 당장 우선순위를 배정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라서. 윤서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곤란하다니요. 모든 의학적 지표가 환자의 위급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도 이수진 환자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김진욱은 과장된 한숨을 내쉬며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차 교수가 아직 병원 시스템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 같은데 규정이라는 게 항상 의학적 데이터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 때로는 병원의 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고려도 필요한 법이지. 그의 불분명한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윤서의 머릿속에 최근 병원 내 VIP 병동에 입원한 한 인물이 떠올랐다. 태강건설의 송 회장. 그 역시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수진 환자만큼 상태가 위급하지는 않다는 것을 윤서는 알고 있었다. 태강건설은 최근 아성병원의 새로운 암센터 건립에 막대한 자금을 기부하기로 약정한 곳이었다. 윤서의 표정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었다. 혹시 송 회장님 말씀이십니까? 김진욱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손가락을 튕겼다. 역시 차 교수는 눈치가 빨라서 좋아. 맞아. 송 회장님 건이 지금 우리 병원의
최우선 과제야. 병원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쓰시는 사안이고, 그러니 이수진 환자는 일단 대기 순번을 좀 뒤로 미뤄야겠어. 이해하지? 그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환자의 생명이 오가는 문제를 그는 너무나도 쉽게 거래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윤서의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사로서 돈과 권력 때문에 죽어가는 환자를 외면하라는 지시에는 따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의료윤리 위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김진욱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차윤서 교수, 당신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여긴 당신 혼자 잘나서 돌아가는 곳이 아니야. 조직의 룰을 따라야지. 병원장님의 방침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건가? 5년 만에 겨우 돌아온 자리, 그렇게 쉽게 잃고 싶진 않을 텐데.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윤서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아서는 그녀의 등 뒤로 김진욱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실을 좀 배우는 게 좋을 거야, 천재 양반. 사무실 문을 닫고 나온 윤서는 잠시 복도에 서서 눈을 감았다. 시스템의 첫 번째 균열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거대한 부패의 성벽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성의 가장 높은 곳에는 강태준이 있었다. 다음 날 흉부외과 전체 회의에서 사건이 터졌다. 그날의 안건은 각 팀의 주요 환자 현황과 치료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자신의 차례가 되자 윤서는 이수진 환자의 상태와 심장 이식의 시급성에 대해 발표했다. 그리고 발표 말미에 그녀는 스크린에 2개의 데이터를 나란히 띄웠다. 하나는 이수진 환자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송 회장의 것이었다. 누가 보아도 이수진 환자의 상태가 훨씬 위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였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모든 의사들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었다. 미묘한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서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보시다시피 의학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이수진 환자가 이식 우선순위에서 앞서는 것이 명백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 병원 장기이식센터는 다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결정이 어떤 근거로 내려졌는지, 그리고 이 결정이 과연 의사의 양심과 의료 윤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녀의 발언은 회의실에 폭탄을 던진 것과 같았다. 회의를 주재하던 흉부외과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몇몇 의사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살폈다. 이것은 단순히 한 환자의 문제를 넘어 병원 경영진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행위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김진욱은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차윤서 교수,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겁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부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료를 모함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서는 그를 향해 차갑게 시선을 돌렸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어제 센터장님과 직접 면담을 했고 그 자리에서 병원장님의 지시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가 제기하는 것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만약 제 말이 틀렸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송 회장보다 이수진 환자를 우선순위로 배정하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에 김진욱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권위와 협박에는 능했지만 이렇게 논리와 팩트로 정면 승부를 거는 상대에게는 익숙하지 않았다. 결국 이 소동은 병원장 강태준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다. 윤서는 다시 그의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이번에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그녀를 짓눌렀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내다보고 서 있었다. 그의 넓은 등이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단단한 벽처럼 보였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만년설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목적이 뭔가 차윤서, 내 병원에 돌아와서 분란을 일으키는 진짜 목적이 뭐냐고 묻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윤서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병원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 목적은 단 하나 의사로서의 제 소명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제가 아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태주는 코웃음을 쳤다. 소명 순진한 소리 집어치워. 여긴 현실이야. 네가 말하는 그 고결한 소명만으로는 이 거대한 병원을 단 하루도 운영할 수 없어. 송 회장 같은 분들의 후원이 있어야 최신 의료 장비를 들여올 수 있고, 그래야 너 같은 의사들이 더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거다. 이게 바로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이라는 거다. 그는 마치 철없는 아이를 가르치듯 냉소적인 말투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윤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 더 큰 그림을 위해 당장 눈앞에서 죽어가는 한 생명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병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성병원의 방식이라면 저는 따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의술이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한 거래일 뿐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태준이 애써 외면하고 있던 위선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었다. 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한 뼘도 채 남지 않았을 때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선을 넘지 마, 차윤서. 넌 의사야. 네 역할은 수술실 안에서 끝나는 거다. 경영은 내 몫이고 판단도 내가 해. 네 자리가 어딘지 분명히 인식하는 게 좋을 거야. 이건 마지막 경고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위협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녀의 의사 생명마저 끝내버릴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이었다. 윤서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눈동자 속에서 이제는 서늘한 권력욕과 비틀린 야망밖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 자리는 환자 곁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을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 홀로 남은 강태준은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큰 분노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잠식했다. 그녀는 변했다. 과거에 순수하고 연약했던 차윤서가 아니었다. 그의 통제를 벗어난 예측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돌아왔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윤서는 이수진 환자의 차트를 다시 펼쳐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증명사진 속 젊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이제 거대한 벽이 서 있었다. 강태준과 그가 만들어낸 부패한 시스템이라는 벽.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그녀는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더 치밀하고 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병원 건물을 바라보았다. 마치 괴물처럼 도시를 집어삼킬 듯 웅크리고 있는 아성병원. 저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녀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강태준의 사무실에서 나온 차윤서의 마음은 거센 폭풍이 휩쓸고 간 듯 황량했다. 그의 마지막 경고는 그녀의 가슴에 차가운 파편처럼 박혔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부하 직원 자신의 거대한 계획을 위한 말, 잘 듣는 장기말로 취급했다. 한때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미래를 약속했던 두 사람 사이에 남은 것은 이제 얼음장 같은 권력 관계뿐이었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흉부외과 의국으로 돌아왔지만 동료들의 수군거림과 노골적인 시선들은 보이지 않는 가시가 되어 그녀를 찔렀다. 그날 밤 윤서는 잠든 아들 민준의 곁에 조용히 누웠다. 작은 숨을 내쉬며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얼굴은 더없이 평화로웠다. 어둠 속에서도 강태준을 빼닮은 아이의 이목구비는 선명했다.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5년이라는 시간의 둑을 무너뜨리고 잊었다고 믿었던 아픔과 사랑의 편린들이 그녀의 의식을 잠식했다. 그것은 지독히도 뜨거웠고 동시에 사무치게 시렸던 시절의 이야기였다. 6년 전 차윤서는 아성병원에서 가장 빛나는 인턴이었다. 의대 수석 졸업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게 그녀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재능이 넘쳤다. 동기들이 잠든 새벽에도 홀로 남아 논문을 읽었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응급실 당직을 자처했다. 그녀에게 의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숭고한 소명 그 자체였다. 그녀의 순수한 열정은 차갑고 계산적인 병원 시스템 안에서 유독 돋보이는 보석과도 같았다. 그때의 강태준은 지금처럼 냉혈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병원의 미래를 책임질 유능한 기획조정실장이었다. 선대 병원장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낙하산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신을 증명했다. 그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으로 병원의 낡은 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야망으로 불타고 있었지만 그 야망은 적어도 그때는 병원을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건강한 목표를 향해 있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어느 늦은 밤 응급실에서 이루어졌다. 대규모 교통사고로 응급실이 마비 상태에 빠졌을 때 모두가 허둥대는 와중에 인턴이었던 윤서만이 침착하게 환자들을 분류하고 응급처치를 지휘했다. 그 모습을 우연히 지켜보게 된 태준은 그녀에게서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혼돈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강인함, 그리고 환자를 향한 진심 어린 눈빛. 그는 자신과 닮은 듯 다른 그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우연한 마주침은 필연적인 만남으로 이어졌다. 늦은 밤 병원 도서관에서 새벽의 한적한 복도에서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았다. 그들은 병원의 미래와 의료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며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태준은 윤서의 순수한 열정 속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초심을 발견했고 윤서는 태준의 거침없는 추진력과 원대한 비전에서 자신이 나아갈 길을 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거부할 수 없이 깊게 시작되었다. 그들의 연애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병원장의 아들과 평범한 인턴의 관계는 불필요한 오해와 구설수를 낳기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무도 없는 그의 사무실에서 늦은 저녁을 함께 먹었고 이른 새벽병원 옥상 정원에서 몰래 만나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차가운 도시의 불빛 아래서 그들은 서로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태준은 윤서 앞에서만큼은 냉철한 기획실장의 가면을 벗고 평범한 남자가 되었고 윤서는 그의 품에 안겨 의사가운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강태준의 아버지이자 아성병원의 정신적 지주였던 강 회장이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졌다. 아버지가 위독해지자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던 태준의 숙부 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태준이 아직 젊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파고들며 이사회를 상대로 그를 깎아내리고 자신들의 세력을 넓혀나갔다. 아성병원의 경영권을 둘러싼 추악한 암투가 시작된 것이다. 궁지에 몰린 태준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졌다. 그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윤서를 만나는 시간에도 그는 온통 병원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윤서는 그런 그를 안타깝게 지켜보며 위로하려 애썼지만 거대한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는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숙부일파는 태준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카드를 찾아내고야 말았다. 바로 인턴 차윤서와의 비밀 연애였다. 그들은 이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강태준이 병원 내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이 사회는 동요하기 시작했고 태준의 입지는 급격히 흔들렸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사회의 보수적인 원로들은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왔다. 정계의 실력자인 유 의원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여 그의 정치적 기반을 등에 업고 경영권을 안정시키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야망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다. 그날 밤 태준은 윤서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얼음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다. 윤서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배?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태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 너머의 어두운 도시를 향해 있었다. 윤서야, 난 아성병원을 포기할 수 없어. 이건 내 아버지의 유산이고 내 인생의 전부야. 이 병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마치 미리 외워둔 대사를 읊는 것처럼 건조했다. 윤서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래서 저를 버리시겠다는 건가요? 우리의 사랑이 선배의 야망을 위한 걸림돌이라도 된다는 건가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태준은 차갑게 돌아섰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가장 잔인한 말이 흘러나왔다. 착각하지 마. 처음부터 진지하게 생각한 적 없어. 어차피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을 뿐이야.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윤서의 심장을 관통했다. 사랑했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부정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무너지는 그녀를 뒤로 한 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권력을 위한 배신이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윤서는 며칠을 알아누웠고 간신히 몸을 추슬러 병원에 복귀했다. 하지만 그녀의 뱃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아이는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태준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그녀의 번호를 차단한 후였다.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그는 그녀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약혼 소식이 병원 전체에 퍼졌다. 윤서는 깨달았다. 이 아이의 존재가 알려지는 순간 아이는 태준과 그의 가문에게 또 다른 골칫거리나 약점이 될 뿐이라는 것을. 어쩌면 그들은 아이를 빼앗아가려 할지도 몰랐다. 아이를 자신의 추악한 권력 투쟁의 도구로 삼으려 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에 이르자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떠나야만 했다. 이 지긋지긋한 아성병원으로부터 그리고 강태준이라는 남자로부터 완벽하게 사라져야만 했다. 그녀는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서울을 떠났다. 낯선 소도시에서 그녀는 홀로 아이를 낳고 길렀다. 그 후 5년의 시간은 오롯이 아들 민준이를 지키고 다시 의사로서 일어서기 위한 처절한 투쟁의 연속이었다. 길고 긴 과거의 편린에서 벗어나 윤서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잠든 아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때의 순진하고 연약한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아이의 엄마였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를 지켜야 하는 강인한 전사였다. 강태주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틀렸다. 그는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남겨주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아성병원으로 돌아온 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함이었다. 비뚤어진 시스템을 바로잡고 강태준이 권력을 위해 내버렸던 의사의 진짜 사명을 그녀 자신의 손으로 증명해 보이기 위함이었다. 강태준과의 정면 충돌 이후 차윤선은 아성병원 안에서 투명인간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뛰어난 실력은 더 이상 동료들의 경외의 대상이 아니었다. 대신 그것은 그녀를 고립시키는 낙인이 되었다. 병원장에게 밉보인 의사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중요한 수술에서 배제되었고 복잡한 컨퍼런스에서는 교묘하게 발언 기회를 차단당했다. 김진욱을 위시한 강태준의 라인에 있는 의사들은 사사건건 그녀의 진료에 제동을 걸며 그녀를 압박했다. 그들은 윤서가 이 숨 막히는 고립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거나 아니면 병원을 떠나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다. 윤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 시간을 자신을 단련하고 적들을 관찰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이 거대한 성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무모한 짓을 반복하지 않기로 했다.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성벽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고 있는 내부의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맹을 찾기 위한 신중한 탐색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마취통증의학과 과장인 박민혁 교수였다. 그는 아성병원의 산증인이자 살아있는 양심으로 불리는 사람이었다. 강태준의 아버지가 병원장으로 있을 때부터 병원을 지켜온 원로였지만 강태준이 경영권을 잡은 이후로는 병원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그는 강태준의 수익중심 경영 방식에 공공연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고 그 때문에 병원 내에서는 왕따를 자초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윤서는 그에게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고독과 신념을 보았다. 윤서는 박민혁에게 접근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던 중 김진욱이 집도하는 VIP 환자에 간 이식수술이 잡혔다. 환자는 고령의 여러 합병증을 앓고 있어 마취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케이스였다. 아니나 다를까 김진욱은 수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수술 계획을 세웠고 마취과의 위험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려 했다. 수술 전 컨퍼런스에서 젊은 마취과 의사들은 김진욱의 권위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박민혁만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데이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회의가 끝난 후 윤서는 일부러 박민혁의 연구실을 찾아갔다. 그녀는 VIP 환자의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자신이 맡은 가난한 환자의 복잡한 수술 마취 계획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교수님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태도는 진심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배움을 구하는 자세였다. 박민혁은 의외라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병원장에게 맞선 당돌한 의사라는 소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묵묵히 윤서가 가져온 자료를 검토해 주었다. 한참 동안 차트를 들여다보던 박민혁이 입을 열었다. 차 교수, 혹시 내가 오늘 컨퍼런스에서 김진욱 교수의 계획에 반대한 이유를 아나? 윤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환자의 생명보다 의사의 공명심과 병원의 이익을 앞세운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에 박민혁의 눈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는 윤서를 다시 한번 찬찬히 훑어보았다. 요즘 젊은 의사들은 다들 제 살 길 찾기 바쁜데 차 교수는 좀 다른 것 같군. 그 고집 때문에 꽤나 힘든 길을 걷게 될 텐데 괜찮겠나?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편에 설 수 있겠냐는 무겁고 신중한 제안이었다. 윤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혼자서는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교수님 같은 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길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굳건한 신뢰와 동지애가 싹트고 있었다. 박민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연구실은 언제든 열려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오게. 그렇게 윤서는 첫 번째 아군을 얻었다. 두 번째 동맹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다. 흉부외과 중환자실의 오선아 수간호사. 그녀는 20년 넘게 아성병원 중환자실을 지켜온 터줏대감이었다. 의사들보다 더 환자 가까이에서 그들의 고통을 지켜봤고 병원 내부의 온갖 부조리와 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엄격했지만 환자와 자기 팀 간호사들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특히 강태준 체제 이후 간호 인력은 줄이고 값싼 장비만 들여오는 병원의 행태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윤서는 오선아가 행정실 직원과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을 목격했다. 중환자실의 노후된 인공호흡기 교체를 몇 달째 요구했지만 병원 측이 예산 부족을 핑계로 미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오선아의 절규는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바로 그날 오후 윤서가 담당하던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문제의 그 낡은 인공호흡기가 갑자기 작동을 멈춘 것이다. 환자는 순식간에 위험에 빠졌고 오선아와 간호사들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수동으로 환자의 호흡을 유지해야 했다. 그때 윤서가 침착하게 상황을 지휘했다. 그녀는 다른 병동에서 최신 인공호흡기를 빌려오도록 지시하는 한편 이 사태를 단순한 기기 고장이 아닌 병원 측의 명백한 과실로 규정하고 즉시 의료사고위원회를 소집하라고 요구했다. 그녀의 단호한 대처에 병원 행정실은 발칵 뒤집혔다.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그들은 마지못해 인공호흡기 교체를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위기를 넘긴 후 오선아는 조용히 윤서를 찾아왔다. 고마워요, 교수님. 저 때문에 괜히 어려운 일에 휘말리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윤서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환자를 위해서 그리고 매일 위험 속에서 일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요. 그 순간 오선아는 깨달았다. 차윤서라는 의사는 단순히 실력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진심으로 환자를 위하고 동료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진짜 의사였다. 그날 이후 오선아는 윤서의 가장 든든한 눈과 귀가 되어주었다. 그녀의 광범위한 간호사 네트워크는 병원 곳곳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거미줄이 되었다. 그렇게 차윤서, 박민혁, 오선아 세 사람의 비밀스러운 동맹이 결성되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병원 부패의 핵심인 김진욱의 장기 이식센터였다. 그들은 한밤중 인적이 끊긴 박민혁의 낡은 연구실에 모였다. 박민혁은 자신이 오랫동안 모아온 병원 내부 감사 자료와 예산 집행 내역서를 꺼내놓았다. 보게, 최근 몇 년간 의료 장비 구매 내역이야. 특정 업체와 독점 계약을 맺고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장비를 들여오고 있어. 그 업체 김진욱의 처남이 운영하는 곳이라더군. 오선아는 중환자실의 간호기록지를 내밀었다. 이건 최근 1년간 장기 이식 대기자 명단과 실제 수술자 명단이에요. 공식적인 대기 순서와는 상관없이 거액의 후원금을 낸 환자들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먼저 수술을 받은 흔적이 역력해요. 특히 긴급 뇌사자 장기 기증이 있을 때마다 늘 정해진 수혜자가 있었어요. 마치 각본처럼요. 그녀의 말에 박민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 생명을 사고 파는 범죄 행위였다. 윤서는
두 사람이 가져온 자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하며 퍼즐 조각을 맞추어 나갔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은 흩어져 있던 정보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단순히 장부나 명단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즉 돈의 흐름과 내부자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태준이 쳐놓은 거대한 보호막을 뚫고 그 핵심 증거에 접근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박민혁은 이사회의 다른 원로 의사들 중 포섭할 만한 인물이 있는지 탐색하기로 했다. 오선아는 장기이식센터의 코디네이터나 젊은 간호사들 중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을 조심스럽게 접촉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윤서는 이 모든 정보들을 취합하고 분석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목을 겨눌 비수를 만드는 역할을 맡았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위험한 반역의 시작이었다. 회의를 마치고 텅 빈 병원 복도를 혼자 걸어 나오며 윤서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비록 소수였지만 같은 뜻을 품고 함께 싸워줄 동지들이 생겼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그녀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했다. 물론 앞으로의 길은 험난할 것이다. 강태준과 그의 세력은 상상 이상으로 견고하고 잔인할 터였다. 하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은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법이다. 그녀는 이제 그 작은 빛들을 모아 아성병원을 뒤덮은 거대한 어둠을 불태울 거대한 횃불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차윤서와 동지들의 비밀스러운 저항이 조용한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났다. 그들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며 강태준과 그의 세력에 감시망에 걸리지 않도록 극도로 신중하게 행동했다. 윤서는 여전히 중요한 수술에서 배제되는 등 보이지 않는 탄압을 받았지만 묵묵히 자신의 환자들을 돌보며 때를 기다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병원의 비리를 파헤칠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치명적인 변수가 그녀의 삶을 덮치려 하고 있었다. 그날도 윤서는 아침 일찍부터 대동맥 판막 치환술이라는 큰 수술에 들어가 있었다. 환자는 고위험군에 속해 있어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고난도의 수술이었다. 수술실의 시계가 전고를 가리킬 무렵 그녀가 한창 환자의 심장에 집중하고 있을 때였다. 그녀의 가운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지만 수술에 몰두한 그녀는 전혀 알아챌 수 없었다. 화면에는 민준이 어린이집이라는 발신자 표시가 절박하게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민준의 어린이집은 발칵 뒤집혔다. 민준이가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던 중 갑자기 고열과 함께 심한 경기를 일으킨 것이다. 아이의 몸은 활처럼 뻣뻣하게 굳었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향했다. 열성경련이었다. 처음 겪는 일에 당황한 교사들은 패닉에 빠졌고 엄마인 윤서의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다. 다급해진 원장은 결국 1119에 신고했고 구급차는 가장 가깝고 시설이 좋은 아성병원 응급실로 아이를 이송하기 시작했다. 윤서의 아들이 그녀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그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이미 경련을 멈추고 축 늘어져 있었다. 하지만 40도를 넘나드는 고열은 떨어지지 않았고 아이는 얕은 신음만 내뱉고 있었다. 주말 오후에 응급실은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소아과 레지던트 한 명이 이 모든 소아 환자들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를 단순한 열감기 환자 중 하나로 취급했다. 기본적인 해열 조치만 취한 채 그는 다른 위급 환자에게로 달려갔다. 보호자도 없이 덩그러니 남겨진 민준이는 응급실 한쪽 구석의 침대에서 고열에 시달리며 방치되고 있었다. 장장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끝나고
녹초가 된 몸으로 수술실을 나온 윤서는 그제야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 민준이가 아파요. 아성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라는 문자를 본 순간 윤서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머리가 새하얘지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는 수술복을 갈아입을 겨를도 없이 미친 사람처럼 응급실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복도를 울리는 그녀의 다급한 발소리는 더 이상 냉철한 외과 의사의 것이 아니었다. 오직 하나뿐인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린 엄마의 비명이었다. 응급실에 도착한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침대 구석에서 홀로 끙끙 앓고 있는 민준이의 모습이었다. 아이의 얼굴은 열에 벌겋게 달아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아이의 상태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한 의료진의 태만에 윤서는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담당 레지던트를 찾아내 멱살이라도 잡을 듯 소리쳤다. 당신 의사마저 이 아이 상태가 어떤지 보이지도 않아. 기본적인 신경학적 검사도 안 하고 뇌수막염 가능성은 생각도 안 해봤어. 그녀의 분노에 찬 고함에 응급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늘 차갑고 냉정하기만 했던 흉부외과 천재. 의사 차윤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들 앞에는 머리를 산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는 한 명의 엄마가 서 있을 뿐이었다. 응급실 스태프들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윤서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직접 아들의 몸을 살피기 시작했다. 의사로서의 본능이 그녀를 움직였다. 목이 뻣뻣해지는 수막 자극 증상이 뚜렷했다. 급성 세균성 뇌수막염이 의심되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병원 이사회 임원들과 함께 병원을 순시하던 강태준의 발걸음이 응급실 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그는 병원장으로서의 위험을 과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명목에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응급실 안쪽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소란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무슨 소란이지? 그의 불쾌한 물음에 응급실 과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달려왔다. 죄송합니다, 병원장님. 별일 아닙니다. 의사 한 명이 개인적인 일로 좀... 태준은 과장의 말을 끊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직접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자신의 병원에서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소란의 근원지는 커튼이 반쯤 쳐진 작은 격리 공간이었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귀에 익었다. 격앙되어 있었지만 분명 차윤서의 목소리였다. 태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또 그녀인가? 그는 도대체 무슨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 커튼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시야에 아이의 침대와 그 옆에 등을 보이고 서 있는 윤서의 모습이 들어왔다. 태준이 커튼을 젖히고 안을 들여다보려던 바로 그 찰나였다. 병원장님, 긴급 연락입니다. 수행비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그를 막아섰다. 태강건설 송 회장님께서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그 말에 태준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송 회장은 그가 공들여 관리하던 가장 중요한 VIP이자 병원의 최대 후원자였다. 그의 건강은 아성병원의 재정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태준은 잠시 망설였다. 차윤서가 벌이는 소란과 병원의 운명이 걸린 VIP의 위기. 저울은 명백하게 한쪽으로 기울었다. 그는 차윤서가 있는 공간을 향해 찝찝한 시선 한번 던진 후 비서를 따라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상황실 연결해. 지금 바로 내가 간다고 전해. 그의 머릿속은 이미 송 회장을 살릴 방법으로 가득 찼다. 아주 잠깐 그는 차윤서가 왜 저렇게 절박하게 울부짖고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그 궁금증은 더 중요한 문제에 밀려 금세 사라져버렸다.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무심코 지나친 그 작은 침대 위에 자신의 핏줄이
죽음의 문턱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태준이 사라진 후 윤서는 민준이를 데리고 즉시 소아중환자실로 향했다. 그녀의 신속한 판단과 처치 덕분에 민준이는 최악의 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 뇌척수액 검사 결과 다행히 세균성은 아닌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으로 밝혀졌다. 며칠간의 집중 치료가 필요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그제야 윤서는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다리를 겨우 가누고 아들의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자 그동안 억눌렀던 공포와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밤늦게 태준은 모든 사태를 수습하고 병원장실로 돌아왔다. 송 회장은 다행히 위기를 넘겼다. 그는 피곤한 몸을 의자에 기대며 낮에 있었던 응급실 소동을 떠올렸다. 그는 비서에게 물었다. 낮에 응급실에서 소란 피웠던 차윤서 교수, 무슨 일이었는지 알아보았나? 비서는 즉시 보고했다. 네, 병원장님, 확인해보니 차윤서 교수의 아들이 급성 뇌수막염으로 입원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소아중환자실에 있다고 합니다. 아들, 태준은 무심코 되뇌었다. 그에게는 없는 단어였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차윤서가 병원을 떠난 것이 5년 전. 그런데 그녀에게 아들이 있다 몇 살이지? 그는 자신도 모르게 비서에게 다시 물었다. 그 아들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던가. 비서는 개인정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태준은 자신의 컴퓨터를 켜 병원 인사 기록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리고 차윤서의 이력서를 열었다. 5년의 공백, 정확히 5년이었다. 기이한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한 시간이었다.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윤서는 중환자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곤히 잠든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그녀는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되새겼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싸우고 있는 이 적진의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다. 강태준이 불과 몇 미터 앞까지 다가왔었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만약 그가 커튼을 젖혔더라면, 만약 그가 민준이의 얼굴을 보았더라면, 그녀는 감히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다. 이번 사건은 그녀에게 뼈아픈 경고였다. 그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아들 민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약점은 언제든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아들의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싸움은 이제부터 더욱 위험해질 것이다. 민준이 퇴원하고 병원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듯 보였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는 격렬한 파도가 일고 있었다. 차윤서의 아들 소동은 강태준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그는 사람을 시켜 윤서의 과거 행적과 아들 차민준의 출생 기록을 캐려했지만 철저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윤서가 미리 설정해둔 방어벽에 막혀 번번이 실패했다. 알아내면 알아낼수록 그녀의 과거 5년은 두꺼운 안개 속에 가려져 있을 뿐이었다. 태준의 조바심은 분노가 되었고 그 분노는 그녀를 병원에서 제거해야겠다는 차가운 결심으로 굳어졌다. 그의 날카로운 의중을 가장 먼저 간파한 것은 그의 충견 김진욱이었다. 김진욱은 장기이식센터 비리 문제로 윤서에게 호되게 당한 이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더군다나 병원장의 신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은 그를 더욱더 교활하고 대담하게 만들었다. 그는 강태준의 눈에 거슬리는 차윤서를 완벽하게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고 무너진 입지를 회복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윤서를 함정에 빠뜨릴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윤서에게 아주 까다로운 환자가 배정되었다.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원로 언론인이었는데 복잡한 심장 기형과 함께 희귀 혈액 질환을 앓고 있어 수술 자체가 거대한 도박인 환자였다. 아성병원의 그 어떤 흉부외과 의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케이스였다. 김진욱은 일부러 이 환자를 윤서에게 떠넘겼다. 차 교수 실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번 수술만 성공하면 병원 내에서 차 교수의 입지는 아무도 넘보지 못할 겁니다. 그의 말은 달콤한 독약과도 같았다. 윤서는 단번에 함정의 냄새를 맡았다. 너무나도 노골적인 미끼였다. 성공하면, 본전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의사 생명이 끝장날 수도 있는 수술. 그녀의 동맹인 박민혁과 오선아 역시 이 배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경고했다. 박민혁은 조용히 그녀를 찾아와 말했다. 김진욱이 꾸미는 짓이야. 저 환자 혈액 질환 때문에 수술 후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 수술이 아무리 완벽하게 끝나도 결국엔 환자가 위험해질 걸세. 그리고 그들은 모든 책임을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돌리겠지. 오선아 역시 중환자실에서 감지한 이상한 낌새를 전했다. 김진욱 교수가 이번 수술의 어시스트와 수술실 간호사, 심지어 회복실 담당 간호사까지 직접 지명했어요. 모두 자기 사람으로 채워 넣었더군요. 이건 분명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에요. 모든 정황이 하나의 가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들은 수술 자체의 실패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 회복 과정에서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도록 꾸미고 그 책임을 윤서에게 덮어씌울 작정인 것이다. 윤서는 고민에 빠졌다. 수술을 거부하면 실력 없는 의사라는 오명을 쓰고 비겁하게 도망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터였다. 하지만 수술을 감행하면 보이지 않는 적들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되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동료들 앞에서 선언했다. 제가 집도하겠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무모한 결정에 경악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도망치는 대신 함정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즉시 방역 계획에 착수했다. 먼저 박민혁에게 환자의 희귀 혈액 질환에 대한 공식적인 협진을 요청하고 수술 계획의 모든 단계를 서류로 기록하여 그의 서명을 받아두었다. 이것은 훗날 수술 과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증명해줄 중요한 증거가 될 터였다. 다음으로 그녀는 오선에게 은밀한 부탁을 했다. 김진욱이 심어놓은 간호사 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베테랑 간호사를 한 명 더 수술 후 회복실에 투입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그 간호사의 임무는 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료진의 모든 행동을 24시간 감시하고 기록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가장 결정적인 카드를 준비했다. 수술에 들어가기 직전 그녀는 환자에게서 혈액 샘플을 채취했다. 수술 전 환자의 정확한 약물 농도와 혈액 상태를 기록해두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아무도 그녀의 진짜 의도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 작은 혈액 샘플이 훗날 거대한 진실을 밝힐 열쇠가 되리라는 것을. 모든 준비를 마친 윤서는 결전의 장소인 수술실로 향했다. 그녀의 등 뒤로 김진욱의 만족스러운 미소가 교활하게 번지고 있었다. 수술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지만 기적적으로 성공했다. 윤서의 신들린 듯한 손놀림은 다시 한번 모두를 감탄시켰다. 환자는 무사히 회복실로 옮겨졌고 첫날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 김진욱과 그의 하수인들은 초조하게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운명의 둘째 날 새벽 그들은 마침내 움직였다. 담당 간호사로 위장한 김진욱의 신복이 환자의 링거에 몰래 다른 약물을 주입했다. 환자의 혈액 응고를 막는 한근고제 대신 혈전을 유발하는 약물을 투여한 것이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환자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과 함께 심정지. 의료진이 총동원되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병원은 발칵 뒤집혔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예상했던 대로 모든 비난의 화살은 집도이었던 차윤서에게로 향했다. 김진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긴급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그는 피해자의 보호자인 척 눈물을 흘리며 윤서의 무모한 수술 강행이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징계위원회의 분위기는 윤서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위원회의 대부분은 강태중과 김진욱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다. 김진욱은 조작된 간호 기록지와 거짓 증언들을 증거로 내밀며 윤서가 수술 중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몰아붙였다. 윤서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묵묵히 모든 비난을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마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김진욱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마침내 발언 기회를 얻은 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수술 중에 어떠한 실수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민혁 교수의 서명이 담긴 완벽한 수술 계획서와 수술 기록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환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수술이 아니라 수술 후 발생한 급성 폐혈전증입니다. 김진욱은 코웃음을 쳤다. 그 혈전이야말로 당신의 수술 후유증이라는 증거가 아니고 뭐요? 바로 그때 윤서가 자신의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과연 그럴까요? 그녀는 위원들 앞에 2개의 혈액 샘플 검사 결과지를 내려놓았다. 왼쪽은 제가 수술 직전에 채취한 환자의 혈액 샘플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근고제 수치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환자가 사망하기 직전 제가 긴급 체혈한 샘플입니다. 위원들의 시선이 2번째 결과지에 꽂혔다. 그곳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다. 한근고제 성분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대신 혈액을 응고시키는 지혈제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입니다. 누군가 환자에게 투여되던 한근고제를 고의로 다른 약물과 바꿔치기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의료 과실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윤서의 선언에 김진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 증거를 조작한 거야.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윤서는 그의 발악을 차갑게 외면하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그녀는 오선아가 심어둔 베테랑 간호사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그 간호사는 자신이 목격하고 기록한 모든 것을, 즉 김진욱의 지시를 받은 다른 간호사가 몰래 약물을 주입하는 장면을 정확하게 증언했다. 모든 증거 앞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간호사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울면서 모든 것을 자백했고 이 모든 계획을 지시한 배후로 김진욱을 지목했다. 순식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극적인 반전이었다. 징계위원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진욱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에게 뒤통수를 맞은 배신감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몰락은 빠르고 비참했다. 이 모든 상황은 실시간으로 병원장 강태준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CCTV 화면을 통해 징계위원회의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차윤서가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던진 미끼를 삼키는 척하면서 그의 가장 날카로운 사냥개의 목줄을 끊어버린 것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여자나 이상에 사로잡힌 순진한 의사로 볼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냉철한 두뇌와 대담한 실행력을 갖춘 무서운 전략가였다. 강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위험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전쟁에서 결코 패배할 생각이 없었다. 김진욱의 몰락은 아성병원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그것은 단순히 부패한 의사 한 명이 단죄된 사건이 아니었다. 병원장 강태준의 철옹성 같던 권력에 처음으로 균열이 갔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강태준의 라인에 서서 온갖 부정을 저질러왔던 이들은 공포에 떨었고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양심적인 의료진들은 조심스럽게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차윤서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실력 좋은 신임 의사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저항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짧았다. 윤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무서운 전쟁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충성스러운 사냥개를 잃은 제왕은 이제 직접 발톱을 드러낼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강태준의 방역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혹하게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병원 내부의 정치 싸움이라는 소극적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차윤서라는 한 개인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계획에 착수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윤서의 의사 면허를 향했다. 김진욱 사건으로 그녀의 진료 행위를 공격할 명분이 사라지자 그는 그녀의 과거를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보건복지부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압력을 넣었다. 윤서가 5년 전 아성병원을 떠난 후 근무했던 지방의 작은 종합병원을 타겟으로 삼았다. 그는 이미 몇 년 전에 문제없이 종결되었던 사소한 의료 분쟁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내 윤서가 과거에도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독단적인 진료를 해왔다는 의혹을 부풀렸다. 언론은 그의 각본대로 움직여 주었다. 친기업 성향의 신문과 방송들은 연일 자극적인 제목으로 윤서에 대한 의혹을 기사화했다. 천재 의사의 두 얼굴, 과거 의료사고 은폐 의혹, 스타 의사의 화려한 복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대중은 진실과 상관없이 흥미로운 이야기에 열광했다. 순식간에 윤서는 존경받는 의사에서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를 저지른 파렴치한으로 낙인 찍혔다. 그녀의 모든 해명은 거대한 여론의 파도 속에서 힘을 잃고 묻혀버렸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태준은 의료 면허 조사를 빌미로 그녀의 과거 5년을 합법적으로 파헤칠 수 있는 권한을 얻어냈다. 그의 사람들이 지방병원으로 파견되었고 그녀와 관련된 모든 진료 기록 동료들의 증언, 심지어 개인적인 평판까지 샅샅이 털기 시작했다. 그의 진짜 목적은 의료사고의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차윤서에 사라진 5년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토록 집요하게 숨기려 하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는 것이었다. 그의 의심은 점점 더 아들 민준의 존재를 향해 좁혀지고 있었다. 동시에 그는 윤서의 동맹들을 압박하며 그녀를 철저히 고립시키려 했다. 박민혁 교수의 마취구에는 갑작스럽게 특별감사가 시작되었다. 감사팀은 사소한 행정 절차상의 오류까지 들춰내며 그를 괴롭혔고 그의 연구실과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며 모욕을 주었다. 수십 년간 병원에 헌신해온 노 교수에 대한 명백한 인격 살인이었다. 오소나 수간호사에게는 더욱 교묘한 압박이 가해졌다. 병원 측은 갑자기 경영 합리화를 이유로 중환자실 간호 인력의 대규모 감축을 발표했다. 오선아가 만약 계속해서 윤서를 돕는다면 그녀가 가족처럼 아끼는 후배 간호사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라는 비열한 협박이었다. 윤서는 사면 초가에 몰렸다. 매일같이 의료위원회에 불려가 자신을 변호해야 했고
밤에는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동료들의 소식을 들으며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녀를 향한 동료들의 시선도 싸늘하게 변해갔다. 그녀의 싸움이 병원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는 순식간에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골칫덩거리가 되어버렸다. 가장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은 강태준의 수사망이 점점 더 민준이에게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강태준이 민준이를 찾아내 차가운 얼굴로 아이를 빼앗아가는 꿈. 꿈에서 깨어나 식은땀에 젖은 채 그녀는 옆에서 잠든 아들을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후회라는 감정을 느꼈다. 어쩌면 이 싸움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결국 가장 소중한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 그녀의 결심은 흔들렸고 그 단단하던 마음에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태준의 책상 위에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보고서가 한 장 올라왔다. 그의 조사팀이 마침내 윤서가 살았던 작은 도시의 주민센터에서 결정적인 서류 한 장을 찾아낸 것이다. 그것은 가족관계 증명서였다. 서류에는 차민준이라는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모친의 란에는 차윤서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부친의 란은 비어 있었다. 태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는 보고서의 다음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아이의 출생일이 적혀 있었다. 태준은 손을 떨며 날짜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가 윤서에게 이별을 통보했던 그 잔인했던 겨울날로부터 정확히 10개월 뒤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던 이유, 그녀가 5년 동안 숨어 지냈던 이유, 그리고 그녀가 다시 아성병원으로 돌아온 이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바로 이 아이가 있었다. 자신의 아이,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그의 핏줄, 그의 머릿속이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분노, 배신감, 당혹감, 그리고 아주 미세한 죄책감이 뒤섞여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는가? 왜 감히 자신의 아이를 5년 동안이나 숨겨왔는가? 그를 기만한 것인가? 아니면 이 아이를 무기 삼아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돌아온 것인가? 온갖 추측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났다. 그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자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병원 시스템에 반기를 들었던 것도, 김진욱을 무너뜨렸던 것도 모두 이 아이를 이용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사랑했던 여자는 이제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무서운 적이 되어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불타는 분노와 그녀를 완전히 짓밟아 버려야겠다는 파괴적인 충동뿐이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의사 면허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그녀가 자신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해주리라 결심했다. 바로 아들 차민준이었다. 그는 즉시 법무팀을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얼음보다 더 차가운 소리였다. 지금부터 친자 인지 및 양육권 소송을 준비해. 상대는 우리 병원 흉부외과 차윤서 교수다. 내가 그 아이의 친부라는 증거는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낼 테니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저 아이를 데려와야겠다. 그의 지시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겠다는 냉혹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사무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 불빛들은 더 이상 그의 성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곧 시작될 잔인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처럼 보였다. 강태준의 전면적인 공격은
차윤서의 숨통을 옥죄어 왔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언론의 비난과 동료들의 냉대,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동맹들에 대한 죄책감은 그녀를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렸다. 그녀는 위태로운 절벽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버티고 또 버텼지만 한 걸음만 삐끗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가 그녀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현실이 되어 닥쳐왔다. 그날 오후 윤서는 병원 법무팀으로부터 공식 서류 한 통을 받았다. 차갑고 딱딱한 법률 용어로 채워진 종이 위에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두 단어가 적혀 있었다. 친자 확인 및 양육권 지정 청구 소송. 발신인은 아성병원 병원장 강태준이었다. 서류를 든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올 것이 왔구나. 5년 동안 지켜온 비밀의 성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그녀의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소송장이 도착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녀는 강태준의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병원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어둡게 느껴졌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태준이 창밖을 등지고 서 있었다. 역광 때문에 그의 얼굴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방 안을 가득 채운 냉랭하고 위압적인 공기는 그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손에는 윤서가 막다른 골목에 몰렸음을 증명하는 민준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들려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조사팀이 찍어온 민준의 사진 몇 장이 흩어져 있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어 오히려 더 소름 끼치게 차가웠다. 5년이더군. 네가 내 아들을 숨겨온 시간이. 그는 윤서를 신문하는 검사처럼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연인도 부하 직원도 아닌 용서할 수 없는 적을 향한 증오로 불타고 있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그림이었나? 내 아들을 몰래 키워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 뒤통수를 칠 무기로 사용하려고 그래서 아성병원으로 돌아온 건가? 병원 시스템을 흔들고 내 사람들을 쳐내면서 나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그는 자신만의 논리로 모든 것을 꿰어 맞추고 있었다. 윤서의 모든 저항과 신념을 아이를 이용한 치졸한 복수극으로 매도했다. 그의 말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윤서의 가슴에 박혔다.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변명하고 민준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당신 아이가 아니에요. 민준이는 내 아들이에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고 그런 모습은 오히려 그의 확신에 불을 지필 뿐이었다.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유전자 검사가 말해주겠지. 감히 나를 속이려 들어 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었나 본데. 난 내가 원하는 건 반드시 손에 넣는 사람이야. 그게 병원이든 아니면 내 아들이든. 그는 민준의 사진 한 장을 집어들어 그녀의 눈앞에 흔들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뭘 해줄 수 있는지 알아.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네가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부와 명예. 넌 이 아이에게 뭘 해줄 수 있지. 있지.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싱글맘이라는 꼬리표. 네가 지금 나한테서 이 아이를 지킬 힘이나 있다고 생각해. 그의 말은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후벼 파는 잔인한 채찍질이었다. 그는 그녀를 무능하고 자격 없는 엄마로 몰아붙이며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계속해서 자신을 몰아붙이는 그의 잔인함 앞에서 윤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다. 5년 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서름과 분노 아픔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처절하고 강인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 한마디도 막힘없이 그에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 아들을 숨겼다고 당신이 뭔데? 5년 전 그날 밤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끄집어냈다. 우리 관계는 실수였다고. 당신 야망에 내가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내 인생에서 당장 사라지라고 말한 건 바로 당신이었어. 그녀의 절규는 강태준의 기억 속에 묻혀있던 과거의 죄악을 예리하게 찔렀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내가 임신 사실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당신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수십 번을 전화했지만 당신은 받지 않았어. 그리고 얼마 뒤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 당신의 약혼 소식을 들었지. 그때 당신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데, 내가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홀로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당신은 당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한 화려한 약혼 파티를 즐기고 있었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피를 토하는 듯한 절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5년 동안 그녀 혼자 감내해야 했던 지옥 같은 시간의 무게였다. 당신은 내게 어떤 선택권도 주지 않았어. 당신이 먼저 우리를 버렸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의 권리를 논해. 당신은 그럴 자격 없어. 당신은 내게서, 그리고 당신 아들 인생에서 아버지가 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거야. 그녀의 모든 말은 진실의 칼날이 되어 강태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가 애써 쌓아 올렸던 기만당한 피해자라는 자기 합리화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처음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고통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감히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가 외면했던 과거의 진실이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그의 뒤통수를 내리치고 있었다.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준의 분노는 당혹감과 희미한 죄책감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행동이 한 여자의 인생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강태준이었다. 결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거나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애써 혼란스러운 감정을 억누르고 다시 냉정한 CEO의 가면을 썼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단호하지 못하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과거가 어찌됐든 현실은 바뀌지 않아. 아이는 내 핏줄이고 난 내 아이를 되찾겠어.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될 거다. 법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모든 것을 가진 나와 이제 곧 모든 것을 잃게 될 너.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의 말은 여전히 위협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같은 압도적인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다. 그것은 이제 그녀를 향한 분노라기보다는 자신의 과거를 정당화하기 위한 처절한 자기 방어에 가까웠다. 윤서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권력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힌 가엾고 공허한 영혼일 뿐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조용히 돌아섰다. 어디 한번 해봐.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지키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사무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 홀로 남은 태준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승리를 확신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더 큰 혼란과 공허함에 휩싸였다. 사무실을 나온 윤서는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겼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5년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무거운 비밀의 족쇄가 마침내 풀려난 기분이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유일한 동맹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민혁과 오선아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가 전부 알았어요.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에요. 강태준이 차윤서를 향해 법률적인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아성병원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다. 두 사람의 싸움은 이제 병원 전체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윤서의 동맹들은 그녀를 돕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박민혁은 이사회의 양심적인 이사들을 설득하려 애썼고 오선아는 간호사들의 탄원서를 모으며 여론전을 준비했다. 하지만 강태준이 쌓아 올린 권력의 성벽은 너무나도 견고했다. 모두가 이 싸움의 끝이 윤서의 비극적인 패배가 될 것이라고 예감하며 절망에 빠져들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사건이 모든 판도를 뒤흔들어 버렸다. 쾌청한 가을 오후 강원도로 향하던 고속도로에서 20중 연쇄 추돌 사고라는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다.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비 규환의 현장. 그리고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불길에 휩싸인 차 안에서 간신히 구조된 한 명의 노인이 있었다. 그의 신원은 곧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아성그룹의 창업주이자 강태준의 할아버지 강건혁 명예회장이었다. 강건혁 회장은 아성그룹의 살아있는 신화이자 절대적인 지배자였다. 비록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 있었지만 그룹의 중대사는 여전히 그의 손끝에서 결정되었다. 그의 존재는 강태준이 병원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권력의 원천이었다. 그런 그가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헬기로 긴급 이송된 강 회장이 아성병원 옥상에 내리는 순간 병원은 그야말로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병원의 모든 핵심 인력들이 응급센터로 집결했다. 강태준은 보고를 받는 내내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할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응급실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처참했다. 강 회장은 다발성 외상으로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특히 충격으로 인해 대동맥과 심장이 파열 직전의 상태였다. 온갖 생명 유지 장치가 그의 희미한 숨을 붙들고 있었지만 모니터의 수치는 절망적인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 의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감히 메스를 들겠다고 나서지 못했다. 불가능합니다. 심장과 대동맥이 거의 찢겨나간 상태입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쇼크로 사망하실 겁니다. 흉부외과 과장이 사형 선고를 내리듯은 말했다. 다른 교수들 역시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들의 의학적 소견은 하나로 모아지고 있었다.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것. 그 절망적인 선고에 강태준은 주먹을 부르짖었다. 여기서 할아버지를 잃으면 자신의 모든 것이 끝장이다. 숙부 일가를 비롯한 반대파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자신을 물어뜯을 것이고 아성병원은 공중분해될지도 모른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뭐라도 해봐 당신들이 이 나라 최고의 의사들 아니었나. 어떻게든 살려내란 말이다. 하지만 그의 고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다. 모두가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그들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마취과 과장 박민혁이 서 있었다. 그는 침착한 눈으로 강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런 최악의 대동맥 손상과 심장 파열을 동시에 수술할 수 있는 의사는 제가 아는 한 이 병원에 단 한 명뿐입니다. 그의 말에 주변의 의사들이 술렁였다. 도대체
누가 이 불가능한 수술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강태준은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잡으려는 듯 그에게 다급하게 물었다. 그게 누구요? 박 교수 당장 그를 불러오시오. 박민혁은 잠시 강태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냉소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나지막하지만 응급실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차윤서 교수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응급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강태준의 얼굴은 분노와 모멸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차윤서. 자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여자. 자신의 아들을 빼앗아오기 위해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원수.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여자에게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애원해야 한단 말인가. 그의 자존심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다른 방법은 없어. 하지만 박민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지금 회장님의 상태는 일반적인 수술, 프로토콜로는 접근조차 불가능합니다. 오직 차 교수만이 시도해볼 수 있는 혁신적인 수술법이 필요합니다. 선택은 병원장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회장님의 목숨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병원장님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지.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강태준의 가슴에 박혔다. 사방이 막혀 있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파괴하려 했던 차윤서가 이제 그의 운명을 쥔 유일한 열쇠가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강태준은 무너졌다. 그는 이를 악물고 수십 년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발걸음을 옮겼다. 차윤서의 연구실로. 윤서는 이미 오선화를 통해 상황을 전해 듣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연구실에서 수술 계획을 그리고 있었다. 강건혁 회장의 의료 데이터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미 완벽하게 분석되고 있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온갖 감정이 뒤엉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듯 한참을 그녀 앞에 서 있기만 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윤서였다. 그녀는 눈을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자의 희열도 복수의 쾌감도 없었다. 오직 의사로서의 차가운 이성과 냉철한 판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환자 상태는 들었습니다. 수술 준비는 이미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의 담담한 태도에 태준은 오히려 더 큰 모멸감을 느꼈다.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살릴 수 있겠나. 초의선을 다할 겁니다. 하지만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술실로 향했다. 태준은 그런 그녀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수술실로 향하는 긴 복도를 걸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수천 마디 말보다 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의사와 환자의 보호자라는 기묘한 역할로 역전되어 있었다. 마침내 수술실 문 앞에 다다랐다. 윤서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위해 손을 소독하고 있을 때 태준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잠깐만.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원하는 게 뭐지? 돈병원 내에서의 지위 아니면 양육권 소송을 취하해 줄까?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지. 그러니까 제발 우리 할아버지를 살려만 주게.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애원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윤서는 그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협박보다, 그 어떤 애원보다 더 강하고 단호했다.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병원장님. 그녀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섰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이 길고 긴 전쟁을 끝낼 마지막 한 수였다. 수술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난 몇 년간 아성병원에서 저질러진 모든 비리에 대해 병원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사죄하십시오. 김진욱 교수의 장기 매매, VIP 환자를 위한 진료 순서 조작, 그리고 저와 민준이에 대한 비인간적인 사찰과 소송까지 당신의 죄를 당신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고 병원장 자리에서 깨끗이 물러나겠다고 발표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이 수술을 집도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강태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돈이나 지위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원하고 있었다. 그의 명예, 그의 권력, 그의 인생 전부를. 그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항복 선언이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건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야. 그가 억눌린 목소리로 분노를 터뜨렸다. 하지만 윤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겁니다. 당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뿌리인 할아버지를 죽게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것인지. 당신이 늘 말하던 더 큰 그림이라는 게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 아니었나요? 그녀는 그가 과거에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수술 준비는 끝났습니다. 당신의 대답을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명예회장님의 심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윤서는 수술실 문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결정권은 강태준의 손에 달려 있었다. 복되는 그의 거친 숨소리와 수술실 안에서 들려오는 기계들의 차가운 경고음만이 가득했다. 수술실 문 앞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차윤서의 마지막 조건은 강태준의 영혼을 꿰뚫는 창과도 같았다.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요구.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굴욕이자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라는 잔인한 선고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이 여자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설 것인가? 할아버지의 죽음을 방관하고 자신의 제국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낱 평범한 남자로 돌아갈 것인가? 수술실 안쪽에서 들려오는 위급한 경고음이 그의 고막을 찢을 듯 울렸다. 그의 뿌리이자 그의 권력의 원천이었던 할아버지의 심장이 멈추어가고 있었다. 그는 윤서의 흔들림 없는 눈을 보았다. 그 눈은 더 이상 그에게 어떤 타협이나 협상의 여지도 남겨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무너졌다. 길고 긴 침묵 끝에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패배를 인정하는 단 한마디를 내뱉었다. 살려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말과 함께 강태준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었다. 윤서는 그의 대답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수술실 안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여자가 아닌 오직 환자의 생명만을 생각하는 의사 차윤서로 돌아왔다. 수술은 인류의 의학이 도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한계를 시험하는 처절한 사투였다. 파열된 대동맥을 인공혈관으로 교체하고 찢어진 심장을 한 땀 한 땀 꿰매는 과정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도 같았다. 수술실 밖에서는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인 채 기적을 기도했다. 장장 15시간에 걸친 대수술. 마침내 윤서가 지친 몸을 이끌고 수술실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기적이었다. 그녀는 또 한 번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냈다. 그 소식을 들은 강태준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를 살렸다는 기쁨과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뒤섞여 그는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며칠 후 강건혁 회장의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 날 오후, 강태준은 약속대로 아성병원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 앞에 선 그의 모습은 며칠 사이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하고 무너져 있었다. 그는 미리 준비된 원고를 마치 자신의 부고를 읽는 것처럼 담담하고 기계적인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고백들이 쏟아져 나왔다. 장기이식센터의 불법적인 장기 밀매와 진료 순서 조작 제약회사로부터의 리베이트 수수 의료 사고의 조직적인 은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차윤서 교수를 음해하기 위해 언론과 사법기관을 동원했으며 그녀의 아들을 빼앗기 위해 비인도적인 소송을 진행했다는 사실까지 모두 인정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아성병원 병원장과 아성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즉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가 고개를 숙여 사죄하는 모습은 전국의 모든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한 시대의 제왕이 몰락하는 순간이었다. 그 후폭풍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강태준을 비롯한 병원의 부패한 권력층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아성병원은 설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었다. 이사회는 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박민혁 교수를 임시 병원장으로 추대했다. 박민혁은 그 자리를 수락하며 첫 번째 업무로 병원 내부에 의료혁신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위원장으로 차윤서를 임명했다. 윤서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오소나 수간호사를 비롯한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함께 병원의 낡고 부패한 시스템을 뿌리부터 개혁하기 시작했다. 수익이 아닌 환자를 중심에 두는 병원 권력이 아닌 실력과 양심이 존중받는 병원. 그녀가 꿈꾸던 진짜 병원을 만들기 위한 길고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병원의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동료들의 존경과 환자들의 신뢰가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아성병원은 차윤서와 새로운 의료진들의 노력 속에서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강태준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과 할아버지인 강건혁 회장의 탄원 덕분에 실형은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모든 것을 잃은 그는 대중의 시선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윤서는 그에게서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잠깐만 만날 수 있을까? 민준이에 대해 할 말이 있어. 윤서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아들 민준이의 손을 잡고 그가 약속 장소로 말했던 한적한 공원으로 향했다. 멀리서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제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평범하고 지쳐 보이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윤서와 민준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어색함과 미안함, 그리고 아들을 처음 마주하는 설렘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았다. 그는 윤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미안하다. 너에게 그리고 저 아이에게 내가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죄를 지었다.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저 아이를 가끔이라도 볼 수 있을까? 아빠로서가 아니라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라도 괜찮아. 제발. 윤서는 아무 말 없이 아들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낯선 남자를 쳐다보고 있었다. 윤서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지독했던 증오와 아픔 그리고 사랑. 그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를 지나 그녀는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민준이의 등을 부드럽게 밀어주며 말했다. 민준아 인사드려, 아저씨께.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에게 다가가 배꼽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강태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가 평생 처음으로 흘리는 후회와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추었다. 그의 떨리는 손이 아이의 머리를 향해 조심스럽게 뻗어갔다. 윤서는 두 사람의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들의 관계는 결코 평범한 가족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상처는 너무 깊었고 지나온 시간은 너무나도 가혹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용서가 아닌 이해의 시작.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닌 과거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작. 가을 햇살이 공원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차윤서는 비로소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음을,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아침이 밝았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상처를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 아름다운 미소였다.